안녕하세요. 저는 살찌지 않는 몸의 저자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책에서 대사 회복 방법으로 3M 전략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이런 어떤 대사질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제가 이런 비만 환자분들을 볼 때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과거에 어떤 당뇨병 환자분,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분들 볼 때도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것을 봤었고요. 그럴 때 단순히 먹는 것만 좀 조심해보자, 단순히 또 약만 쓴다, 이렇게 해도 환자분들의 어떤 건강 수명이 개선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환자분들께 접근할까 해서 봤던 게 3M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밀과 모빌리티 멘테이션, 즉 어떤 하나의 그 프레임을 가지고 환자분의 상태를 분석하고 그 프레임 내에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 넣었더니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떤 매니지가 들어갔더니 환자분들이 정말 좋아지시는 거예요. 혈당이 너무 좋아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지질대사가 좋아져서 약제를 끊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그 이전에 있는 분들께 적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사실 비만이 이 내장 지방이 어떤 이 인슐린 저항성이 모든 질환과 염증과 어떤 치매와 어떤 신경계성 뇌졸중의 전 단계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이 3M 전략, 밀 모빌리티 멘테이션을 바탕으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매니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적용을 했던 거고요. 실제 이렇게 했더니 환자분들이 살이 빠지고 내가 왜 살이 안 빠졌는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3M을 확장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보시면은 3M에서 밀, 먹는 것은요, 내가 지금 먹는 것들 그리고 이것을 먹는 이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고요. 모빌리티, 이 이동성이라는 것은 운동과 활동으로 나눴습니다. 운동과 활동은 다르고 각자 부족한 부분이 다른데, 활동이 없는데 운동을 마냥 늘린다고 해도 살이 빠지거나 어떤 이 지방대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멘테이션의 측면은 수면과 그리고 어떤 마음의 어떤 건강 상태, 불안과 우울, 이런 것들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이 각각의 요소들을 가지고 육각형을 제가 이제 만들었고요. 그걸 저는 이제 윈 스테이터스, 어떤 나의 웰리스를 보는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진료 현장에서 이런 WMS 검사를 한 6주에서 8주 간격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내가 이것이 문제였고 이것을 개선하면 좋아지는구나 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충분히 운동을 하고 계신데 운동을 더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서 무리한 운동을 하시고요. 이미 충분히 잘 먹고 있고 오히려 이분은 활동이나 수면이 부족했는데 먹는 것만 너무 집착을 하시다가 오히려 거식증이 생기거나 너무 부족하게 먹어가지고 오히려 영양소 부족에 의한 다른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어떤 비만이라는 혹은 정말 이 내장지방이나 대사질환이라는 큰 적을 우리가 상대를 할 때 놓치지 않고 나한테 어떤 접근이 가장 효과적일지 이걸 보기 위해서 이 3M이라는 전략을 채택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장님 책을 보면 115kg였던 여성분이 이제 75kg까지 체중을 감량한 사례가 나오는데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꼭 제 책 이 사례분이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3M 전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개선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비슷한 분인데 이분은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던 분이었어요. 살이 항상 찌면은 헬스장 가서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살을 뺍니다. 살을 뺐는데 그 운동량은 애시당초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식사는 오히려 이렇게 운동을 해서 뿌듯할 때 먹거나, 이분이 좀 불안과 우울이 있으셨어요. 이 불안과 우울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음식으로 달래는 그런 보상적 시기가 있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살을 찌면은 다시 운동을 해서 빼고 이거를 반복하셨는데 운동량이 줄면은 오히려 항상 그 전보다 살이 더 찌는 전고점을 뚫는 요요가 반복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이제 진료를 하고 환자분의 어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사실 운동량을 더 늘리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어떤 그 불안과 오늘 좀 낮추고 이것을 위해서 수면을 좀 더 개선하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나한테 정말 그냥 주는 상이나 어떤 그 위안이 아니라 이 허기짐,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 나의 몸에게 필요한 것을 넣어주는 것부터 우리 좀 시작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그분은 오히려 너무나 과격했던 운동량을 조금 줄이고 오히려 몸에게 좀 회복을 줬습니다.
몸이 회복할 수 있게 적응의 시간을 좀 드린 거죠. 그러면서 이 음식을 먹는 것의 의미를 다시 회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한 120kg 정도 나갔었던데 한 70, 80kg 정도까지 정말 한 달에 한 3, 4kg씩 정말 꾸준히 감량이 되셨고요.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힘들지가 않다는 거였어요. 과거에는 자기가 이렇게 감량을 해야 된다. 근데 자기는 살이 쪘고 내가 너무 나태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살을 빼야 된다 그러면은 운동 시간을 엄청나게 늘리고 식사도 정말 닭가슴살에 뭐 현미밥에 고구마 조금 이렇게 해서 칼로리 결핍도 굉장히 많이 주는 방식으로 해서 너무나 이 감량 과정이 항상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항상 10kg 이렇게 푹 빠지다가 다시 이제 당연히 운동량을 지속할 수 없으면 찌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힘들게 하지 않아도 나의 몸이 지방을 쓸 수 있는 몸이 되고 살이 빠지고 실제 저희가 덱사 검사를 해보니까 내장 지방이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저랑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분이 생각이 나네요. 대사 회복의 첫 단계로 식단이나 운동보다 수면 리듬 회복을 먼저 강조하셨는데요. 특히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이 아침 햇빛의 타이밍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요 잠을 자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잠이 안 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냥 수면 시간을 줄여버리시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실제 검사를 해보면요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너무 높아져요.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레벨이 높아지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달달한 게 먹고 싶어지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생겨서 식후혈당이 올라갑니다. 대사질환으로 들어가는 어떤 문을 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 어려워질까를 봤을 때 멜라토닌 호르몬의 생성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호르몬처럼 우리 수면을 개시하게 하는 호르몬도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수면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멜라토닌 호르몬을 생성하기 위한 자극을 해줘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니까 나 그러면은 이제 안 먹고 운동 안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단백질을 더 먹고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더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나이가 들어도요. 마찬가지로 이 수면압을 올리는 멜라토닌 호르몬도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바깥을 나가서 한 15분, 20분이라도 바깥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실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빛을 받는 것보다 정말 수백 배나 높은 럭스의 빛이 우리의 눈을 통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 빛은 우리 뇌에서 이 멜라토닌 압을 올립니다. 이게 언제 올라오냐? 정확히 한 15시간 정도 뒤에 내가 이 잠이 들 만한 시간이 되면 멜라토닌이 어떤 그 사이클을 가지고 올라오게 하는데 이 타이밍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먹는 멜라토닌을 사용해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 그 사이클을 맞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면서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은 저는 바깥 산책을 제 환자분들께 항상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한 2주 정도 한다 그러면은 확실히 이전보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입면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멜라토닌 호르몬 자체는 단순히 수면만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 노화가 되는 것의 가장 메인이 대사와 염증 회복인데 이 중에서 이 대사와 염증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게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침 산책을 해보시면서 어떤 수면의 질을 개선하시면은 그것만으로도 다음날 식후 혈당이 완만해지고 혈당의 변동성이 줄어드니까 정말 이 식욕이라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조절하기가 쉬워집니다. 그 상태로 가셔야 우리는 이 정말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 많은 곳에서 우리의 행복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정말 이 장수할 수 있는 식단을 유지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루를 맞을 때 단백질을 잘 먹어야 한다는 건 되게 유명한데 최근 선생님 쇼츠를 보니까 지방도 잘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인 담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실제 이 위고비나 마운자를 쓸 때 지방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이 담석증, 담낭 안에 돌이 생기는 확률이 연구에 따라 좀 다르지만 1.6배에서 3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석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담낭 안에서 담관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담관염이 생기기도 하고요. 더 많이 내려온다. 이 췌장의 어떤 그 소화 효소가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럼 췌장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담관염 같은 게 생기게 된다. 굉장한 고열과 복통을 호소하게 되고요.
담관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이제 받아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굉장히 좀 치명적이죠. 실제로 이제 이거 뮤고비 마운자로의 어떤 효과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지난 10년 사이에 이 담석증으로 수술을 받는 사람들의 환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요. 특히 그중에 좀 젊은 환자분들의 비중이 늘었습니다. 분명히 GLP-1의 사용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그때 지방 섭취가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맞게 되면은 위장 간의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지방의 섭취가 무의식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아주 예전에 싹센다에서부터 관찰되던 현상인데요. 탄수화물, 이 단백질보다 지방은 위장 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요. 위장 간의 운동을 좀 느리게 합니다. 실제로 한 4-5시간이 걸리거든요. 지방질 섭취를 하면은. 그런데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둘 다 위장 간의 운동을 느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고비 마운자로를 맞으면서 지방 섭취를 하면은 너무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지방질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담즙이 담낭 안에 고여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 담낭 안에서 돌이 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런 뮤고비나 마운자로를 맞으시는 분들은 좋은 지방질의 섭취를 해주시는 걸 해야 되고요. 그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기 가장 쉬운 게 아침 식사이기 때문에 아침 식사에 뭐 호두 몇 알이라든지 두세 알이라든지 이런 올리브유 같은 건 10ml라든지 혹은 포화지방이 들어있는 우유 이런 것들 혹은 아보카도 이런 것들을 먹어서 담낭 안에서 적절하게 담즙이 나오게 함으로써 우리는 담석증을 이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또한 이런 우리 몸에서 포만감의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게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어떤 이런 좋은 식욕 억제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도 적절한 지방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최근 닥터 프렌즈 채널에서 위고비 마운자로에 숨겨진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중독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비만하시거나 중년기 여성분들 중에 달달한 음식에 대한 갈망을 너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막 떡이 먹고 싶다, 막 빵 혹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그냥 배부르니 밥을 먹어도 이 생각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결국 빵을 먹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위고비의 어떤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이런 푸드 노이즈를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줄여줘서 삶의 질을 개선시켜 주고요. 실제 이런 빵이나 떡 이런 달달한 음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나를 위한 건강한 식단을 배워보고 연습해보는 훨씬 더 수월해졌다라고 이렇게 말한 연구가 있고, 또 흥미로운 연구 중에는 당뇨병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한 6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GLP-1 제제, 위고비와 싹센다를 가지고 혈당 조절을 하신 분과 이런 GLP-1 제제가 아닌 다른 약제로 혈당 조절을 하신 분들을 좀 비교했더니 흥미롭게도 이런 위고비로 혈당 조절하신 분들이 한 15에서 20% 정도 대마초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나 니코틴 중독의 발생할 확률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 이미 어떤 그 중독이 되신 분들, 그쵸, 마약이나 대마초나 담배, 술 이런 이미 중독이 있던 분들도 이런 중독이 더 악화될 확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거나 이런 확률을 거의 한 40에서 50%까지 낮춰줬다라는 연구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식욕을 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왜곡된 보상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정말 술, 담배 같이 특정 음식에 대한 갈망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 측좌액이라는 곳에서 이 왜곡된 도파민의 분비를 좀 낮춰줘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이 건강한 식사를 좀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의 창으로 만들어주는 약제가 될 수 있다라는 연구가 나와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런 목적으로 약제를 쓰는 게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이어트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내장 지방이 더 찔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이 우리가 살이 찌더라도요, 어떤 사람들은 지방이 좀 더 피하에 찌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내장 쪽에 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내장 쪽이 찌게 된다라는 거는 대사적으로 불리하다는 뜻이에요. 살이 찌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장 지방은요, 원래 이곳이 지방을 저장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지방이 줄줄 새요. 그래서 실제 이 지방이 간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지게 되면서
통해서 이 지방 독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생기고요. 근육 사이사이에도 지방이 끼면서 이 마블링처럼 돼서 정말 이 근육이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전신에 염증이 많아지고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고,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뭐냐? 간이 혈당을 올리니까 이게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안 돼서 췌장이 인슐린을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에 인슐린 호르몬이 많아지는 상태가 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못 꺼내 쓰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지방을 에너지로 못 꺼내 쓰니까 밥을 먹은 다음에 이게 지방으로 저장이 되죠. 그러면은 또 배가 고파요. 그냥 보통 이게 우리가 금식이다, 공복이다, 그럼 이 지방을 꺼냈으면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다시 탄수화물 식품에 대한 갈망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상태가 돼서 지방 대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살이 잘 안 빠지고 탄수화물이 땡기는 상태가 되고요. 실제 이런 분들은 혈당 변동폭이 훨씬 더 큽니다. 식후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하니까, 이렇게 혈당 변동폭이 크다는 거는 대사질환의 위험성이 높다, 노화가 빠르다라는 것도 되지만 식욕이 조절이 안 된다는 걸 뜻해요. 이 탄수화물이나 이 과자, 어떤 이런 간식에 대한 갈망이 항상 있고요. 여성분들 특히 생리 전에 이런 게 되게 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상시로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음식을 참는 것 또한 또 스트레스가 돼서 이 다이어트 과정 속에서 좌절도 많이 하시고 자책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이 다낭성 난소 환자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비만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살을 어떻게 빼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식후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높아지는데, 이 호르몬은 안 그래도 다낭성 난소 환자분들이 식후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데 이거를 더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혈당 변동폭이 더 커지고 내장 지방을 더 쌓이게 하니까 다낭성 난소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7시간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이제 식후 혈당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했다 그러면은 식후에 적어도 20분 이상은 걸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탄수화물을 섭취를 했을 때 본래는 혈당이 그래도 완만하게 올라가서 그게 근육에도 좀 배치가 되고요. 지방에도 적절하게 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르게 되면서 인슐린이 더 과다하게 나오게 되고요. 지방으로 확 걔네가 끌려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복합 탄수화물을 항상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식사도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를 좀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걸어주시게 된다 그러면 식후 혈당이 거의 한 20에서 23%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먹는 것들도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먼저 먹어준다 그러면은 혈당의 그 피크가 거의 한 30-40%까지 낮아지게 되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대사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다낭성 난소가 있는 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처럼 식후 혈당이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이런 감량을 하기가 쉬워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침 식사 이후에 활동량이 별로 없다 라고 한다면은 아침 식사는 탄수화물 최대한 빼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과 지방, 어떤 수용성 식이섬유로만 아침을 이렇게 챙겨주셔서 이것이 혈당 자극은 하지 않고 이 식품들이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오히려 이 점심의 혈당을 조절해주는 이런 2차 식이 효과를 보여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특히 공복 위에 먹는 첫 번째 식사는 나의 혈당을 조절하기 위한 하나의 약처럼 이렇게 좀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비타민 D 검사를 꼭 해보시고요. 비타민 D가 낮다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비타민 D의 섭취도 다낭성 난소분들은 정말 감량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가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들의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매우 큰 도움이 되죠. 실제로 이 다낭성 난소가 있는 분들은 굶으면 남들보다 탄수화물은 더 땡기는데요. 지방을 사용하는 거는 실제 20-30% 더 낫다는 연구가 있어요. 내가 정말 고통스럽게 뭔가를 했는데 남들보다 어떤 반응이 적다면은 우리는 너무 이걸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줘요. 그래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있는 분들이 이 안 좋은 호르몬의 사이클에서 좋은 호르몬의 사이클로 이동하기까지의 어떤 이 과정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해주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단 내가 내장 지방이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내장 지방을 감소시키는 과정 속에서는 도움을 받으시는 게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정말 이 조절되지 않은 식욕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굉장히 큰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사용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 약제를 쓰는 그 끝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낮은 농도로 계속 쓸 것인지 아니면
되면은 내장 지방이 정말 감소된 다음에 그러면은 이 내장 지방 감소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생활 양식이 나의 어떤 혈당 반응을 최대한 좀 줄여줄 수 있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장 지방이 줄어들고 나의 생활 양식이 좀 잡혔다. 그러면 약제를 끊어볼 수 있는 거죠. 이걸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실제 많은 연구들에서 거의 혈당 변동폭이 한 30-40%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어차피 위에서 섞이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먹어주는 것들이 우리 위에 어떤 끝자락이 먼저 닿게 됩니다. 근데 이때 식이섬유와 단백질, 그 약간의 지방이 먼저 닿게 되면은 여러 가지 포만감의 호르몬들이 나와요. 근데 이 포만감의 호르몬들은 이후에 혈당 반응을 좋게 해주는 작용도 하지만 위장 간의 운동 자체를 느리게 해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더라도 NA가 내려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그러면 최고 혈당은 줄어들겠죠? 이 과정 속에서 단백질과 식이섬유 지방이 만들어내는 이 GLP-1 같은 호르몬들이 췌장의 어떤 인슐린 반응을 또 개선시켜줘가지고 천천히 오르는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게 돼서 이런 이중작용으로 식후 혈당이 훨씬 더 완만해지게 되고 혈당이 완만하다라는 거는 이 다음에 내가 이런 음식에 대한 갈망을 더 적게 경험하고 피크가 낮아지기 때문에 피크가 높아지면요 이게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서 노화가 빨라지게 되는데 이런 노화나 염증까지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식이어서 좀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게 또 한식이 1, 2, 3 식사라고 전 표현을 합니다. 먼저 이 식이섬유, 단백질과 지방 이런 것들을 먼저 먹는 식사를 꼭 먼저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침에는 바쁘다 보니까 식사를 거르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간단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아침 식사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꼭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아침을 먹는 게 압도적으로 이득인 이유는 실제 우리나라 젊은 분들 혹은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있긴 하지만 아침 결식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30-40% 가까이 되고 젊은 친구들은 50%까지 갑니다. 그런데 점심에 우리가 어떤 걸 먹느냐를 보시면은 당질이 굉장히 높은 식품을 섭취해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굶게 되면은 이 당질이 높은 이런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에 대한 혈당 반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굶었던 어떤 이 우리의 위장관은 훨씬 더 빠르게 음식물들을 소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혈당 반응도 더 극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침은 꼭 뭔가 배를 든든하게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호르몬 상태를 조금 더 혈당 반응을 완만하게 해주는 목적으로 설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뭘 먹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뭘 먹어야 되냐? 적당량의 단백질과 지방과 수용성 식이섬유.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는 탄수화물이 없는 단백질 쉐이크에다가 우유나 두유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 반쪽을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백질 거의 30g과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 그리고 지방, 우유에는 포화지방이 들어있죠. 지방을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두유를 먹었다 그러면은 올리브오일 한 10ml 정도를 곁들여도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 식이섬유, 지방을 다 먹게 돼서 굉장히 포만감이 느껴지고 이후 혈당 반응이 거의 70%에서 90%까지 개선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릭 요거트를 활용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그릭 요거트 중에 물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릭 요거트를 한 단백질 한 10g 정도 있는 것을 하나 준비하시고요. 거기에다가 견과류를 넣거나 혹은 키위 같은 거를 전 이제 잘라서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릭 요거트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있어요. 근데 이 단백질도 천천히 소화 흡수하는 카제인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방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식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영양소 밀도가 높은 견과류 같은 걸 넣어주게 되면은 이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이 견과류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안에 옥살산이 있어서 좀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릭 요거트랑 같이 먹게 되면 칼슘이 많아서 이게 전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전혀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더 드시는 것도 좋고 남자분이다, 나 좀 부족하다, 여기에다가 단백질 쉐이크나 계란 하나 정도를 추가해 주시면요 굉장히 좋은 아침 식사가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먹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음료수라든지 이제 빵, 과자 이런 것들, 그리고 집에서 흔히 먹는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거는 시리얼이 있을 것 같아요.
시리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정제된 이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혈당 반응을 일으키고요. 오히려 더 허기가 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빵의 음료수 같은 경우도 음료수도 당이 거의 한 20에서 30 이상 들어있고요. 빵은 완전 정제된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혈당 반응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는 배가 부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만 오히려 한 2시간, 3시간 지난 뒤에는 안 먹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허기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빵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에서는 빵과 음료를 먹었을 때 굉장히 많은 인슐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나오니까 이 포만감을 잠깐 느껴요. 짧은 포만감입니다. 근데 인슐린이 항상 더 많이 나와요. 드신 탄수화물보다. 어떻게 되냐? 혈당이 빠르게 떨어져요. 그러면 오히려 혈중에 인슐린이 남아있는데 혈당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식사를 시작하기 전보다 우리 혈당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귀신같이 우리의 뇌는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요. 충동이 늘어나요. 그래서 갑자기 견딜 수 없는 배고픔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아마 이런 걸 빵과 음료를 먹었을 때 혹은 국수 같은 걸 먹었을 때 분명히 배불렀는데 한 2-3시간 뒤에 갑자기 심하게 허기짐 이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생리적 반응이 있어서 오히려 더 허기지게 합니다.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렇다면 일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탄수화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고탄수 국가예요.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식사하시는 거를 보면은 탄수화물 섭취량이 전체 에너지의 거의 70%에 달할 정도로 고탄수 국가입니다. 근데 탄수화물이 그러면은 나쁜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어떤 탄수화물이 안 좋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정제된 탄수화물이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나의 어떤 활동량이 따라주지 않을 때 먹게 되는 것 이것은 거의 항상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에너지원이거든요. 에너지원을 먹었는데 나의 근육이 이 에너지를 적절하게 사용해 주지 않는다면은 잉여로 된 에너지는 이것의 흡수 속도에 따라서 내장으로 갈지 지방으로 갈지만 다를 뿐 거의 무조건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정제되어 있는 어떤 면이나 빵이나 떡이나 이런 탄수화물들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장 안 좋은 탄수화물이다라고 한다면은 액상과당이에요. 액상과당도 분류는 탄수화물로 됩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예요. 음료수가 얼마나 안 좋냐라고 한다면은 초가공 식품들이 어떤 건강에 안 좋다 이런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초가공 식품 중에서 우리 인간의 사망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단 하나의 식품을 뽑아라라고 한다면 음료수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음료수를 제외하면은 초가공 식품이 그렇게 우리의 사망률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보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음료수로 되어 있는 탄수화물 이것이 가장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내가 근육량이 많지 않고 활동량이 많지 않다. 그러면 액상으로 된 거는 최대한 피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비타민C 같은 거를 대신 과일 주스로 드시려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몸에 엄청 안 좋은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타민 C 같은 것들을 과일, 어떤 원물 과일로 섭취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수분이 있고요. 섬유질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과일도 공복에 섭취하는 것보다는 식사를 하고 단백질과 지방을 먹고 섭취하기를 추천드리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어떤 혈당 반응이 훨씬 더 완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스의 형태, 게다가 보통 우리가 판매하는 주스들은 가당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또 다른 당을 더 주입하게 돼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물론 그래도 원물을 좀 갈았다라고 하면은 좋은 성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좋은 성분들과 함께 너무나 많은 당이 있기 때문에 섭취했을 때 우리한테 주는 어떤 대사적인 총량의 영향은 안 좋은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특히 내가 좀 배가 나왔거나 내장 지방이 있거나 비만하다 그러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가능하면 원물의 형태로 드시고 너무 갈아서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달지 않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오히려 케일이나 이런 새너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가져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갈아도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갈아서 미네랄과 여러 가지 폴리페놀, 미량 영양소를 섭취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만 달달한 과일 특히 시중에 판매하는 것들은 굉장히 대사적으로 해롭습니다. 간식을 자주 먹다 보면 막상 식사 시간에는 입맛이 없어지고 이제 간식을 먹었으니까 한 끼는 굶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몸에 엄청 안 좋다고요. 가장 안 좋습니다.
가장 안 좋아요. 우리가 음식에 중독되게 되는, 특히 이제 중년 이후로 이런 달달한 탄수화물에 중독되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먹고 싶은 이런 과자나 떡볶이를 먹었으니까 먹기 위해서 한 끼를 굶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예요. 여러분들의 뇌는 왜 굶었는지를 몰라요. 다만 먹을 게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뇌는 이런 생존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요. 뭐냐? 포만감의 호르몬이 낮아지고요. 어떤 배고픔의 호르몬들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럴 때 떡볶이라든지 아주 이런 에너지 밀도가 높은, 칼로리 밀도가 높은 음료수나 빵 같은 것들은 그때 우리 혀에 닿게 되면은 우리 몸은 이 디저트가, 이 빵이 생존에 너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본래 음식들은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거든요. 특히 정제되어 있는 이런 매우 맛있게 만들어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식품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파민이 평상시에는 100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굶은 다음에 그 식품을 먹게 되면은 도파민이 더 과다 분비됩니다. 200, 300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뇌가 이게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추후에 이것을 또 먹도록 도파민을 분비하는 거거든요. 즉 도파민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행동이 생존에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할 때 분비되어서 또 하도록 만드는 학습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빵을 나는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교육을 시키는 꼴이 돼요. 그러면 이후에 빵을 참고자 하는 충동을 억누르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 알코올 중독자 분들도 밥을 안 먹고 술만 마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빵을 먹기 위해서 밥을 거르게 돼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중독을 강화시키게 되는 거고, 영양소 결핍이 있는 식사를 계속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계속해서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사실. 그럼 계속해서 포만감의 호르몬이 형성이 안 됩니다. 더욱더 이런 빵이나 디저트나 초강호 식품에 대한 중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꼭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시고 그런 이후에 드시고 싶으신 어떤 후식이나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게 거의 항상 우리 대사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뇌에 이롭습니다. 술을 마시면 식사를 했는데도 계속 무언가가 땡기고 집에 와서 라면 같은 음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술을 마신 뒤에 이렇게 식욕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술은 굉장히 흥미로운 물질인데요. 하나의 어떤 케미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술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많은 비만 환자 그리고 식욕 억제제를 쓸 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 약제를 가지고 어떤 식욕 중추에서 어떤 식욕을 억제시키는 이런 작용을 했을 때 알코올은 이걸 풉니다. 무슨 말이냐? 이 포만감의 중추를 좀 마비시켜요. 그래서 계속해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음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 참는 과정은 전두엽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로 참아야지 이게 아니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의 뇌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갈망하지 않도록 해주는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전두엽은 이 전두엽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 편도체 같은 데가 오히려 과열상화가 돼요. 무슨 말이냐? 이런 충동들이 훨씬 더 견딜 수 없게 되고, 예전에는 그냥 전두엽이 가려졌던 어떤 이런 갈망들도 훨씬 더 선명하게 나오게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이런 유혹에 접하게 됩니다. 근데 유혹을 접했을 때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더욱더 절제가 안 되고, 이때의 뇌는 어떠냐? 단기적인 이익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콜라를 마셔 혹은 라면을 먹어, 단기적으로는 혀에 맛있겠다라는 게 있고, 장기적으로는 괜히 살만 찌고 다음날 컨디션도 안 좋고 붓고 나 또 자책할 거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술이 취한 뇌는요 이런 장기적인 것들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단기적인 혀에 닿으면 맛있겠다, 시원하겠다, 이것만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 좀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안 마시는 게 가장 좋지만 이 안주의 환경을 굉장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자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좀 건강한 식품이도록 어떤 술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좋아서 회나 이런 자연 어떤 이런 원물들이 있는 술자리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술자리는 그래서 간단하게 뭘 먹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배고플 때 이런 전두엽의 억제가 일어나게 되면 훨씬 더 자극적이고 폭발적으로 먹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배불리 뭔가 포만감을 느끼시고 술자리를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식습관
습관을 바꾸고 살 안 찌는 몸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간이 최소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의 어떤 행위가 좀 좋아진다라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는 4주의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다양한 연구들에서 어떤 이 변화의 시작은 뇌라든지 어떤 우리 장내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2주 만에도 변화가 나타나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습관의 복잡성의 측면에서 정말 간단한 것들은 한 2, 3주 만에 형성이 되지만 복잡한 것들은 정말 3개월 이렇게도 시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책에서도 이 4주의 시간을 이야기했냐면은 어떤 행위가 우리한테 의미 있게 좀 자리를 잡으려면은 좋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살찌지 않는 몸에서 3M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만 호르몬 쪽으로 최고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들 좀 배치를 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나의 몸의 컨디션이나 어떤 내장 지방이나 활력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게 한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도파민이 나와요. 왜냐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들인 노력은 적지만 좋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한번 도파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은 이 행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나의 어떤 의지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좋으니까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그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체감을 하게 하는 최소한의 기간이 저는 한 4주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의 시간은 한번 여러분들께서 써보신다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주 동안 주차별로 목표로 해야 할 액션 플랜이 있나요? 네, 제 책에서도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드려도 결국에는 내가 그래서 뭘 해야 되지? 라는 거에서 항상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별로 목적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흥미롭게도 0주차부터 시작을 해요. 0주차는 준비 주간이에요. 생각보다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 그리고 나의 어떤 수면 상태 내가 어떻게 먹었는지 나의 상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0주차는 준비 주간 환경, 수면, 근육 상태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주차는 이제 이 포만 신호 회복과 보상 회로를 진정시키는 구간이에요. 대사와 뇌 이 두 가지를 건드리는 건데요. 이 포만 신호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먹고 이 배가 부르다라는 거는 단순한 이 팽창감 단독이 아니라 호르몬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면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국수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금방 배가 꺼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포만감을 만드는 것이 단백질과 수용성 식이섬유와 지방이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게 하는 게 이 1주차고요. 뇌에서 이 왜곡된 보상, 정말 술, 담배처럼 음식을 내가 먹고 있었구나. 이거를 좀 인지하고 이 포만감의 호르몬으로 이 정말 날뛰는 뇌의 이 보상 체계를 좀 진정시키는 게 1주차의 목표고요. 2주차는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은 이제 드디어 인슐린 저항성이 좀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과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라는 건 뭐냐? 다시 우리 몸이 지방을 꺼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방 대사의 회복이 2주차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3주차부터는 대사 유연성의 회복입니다. 대사 유연성은 뭐냐? 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 몸은요. 식후에는 포도당을 쓰고 공복이 길어지면은 지방을 씁니다. 이런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에너지원을 나의 지금 영양 상태에 맞춰서 바꿀 수 있는 몸. 이게 사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되던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대사적으로 안 좋은 어떤 자극들이 지속되면은 이 대사 유연성이 낮아지면서 식후에는 포도당을 즉각적으로 못 써서 고혈당이 나타나고 공복이 길어져도 지방을 못 쓰니까 그냥 탄수화물이 땡기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 유연성을 회복하고 이때부터 대사 유연성 회복이 되면은 감량 속도를 내가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보는 게 3주차고요. 4주차는 3주차까지 했던 이 리듬을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이제 고착화, 고정시키는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우리가 이 4주차의 플랜을 하기 전에 했던 윈 스케일 육각형 검사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해봄으로써 나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고 나의 어떤 부분, 이 3M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이런 구간이 4주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을 빼려면 보통 식단 조절이나 운동부터 떠올리는데요. 그보다 먼저 일상 속 움직임인 니트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니트는 어떤 개념이고 왜 살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 핵심이 되는 건가요? 이게 실제 과거에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는데요. 사람들한테 더 먹도록 했어요. 거의 한 1000kcal 가깝게 더 먹도록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살이 찌고요. 어떤 사람들은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래서 봤더니 오히려 살이 더 안 쪘던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움직임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방 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운동을 한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진입장벽이 있어요. 헬스장을 가야 되거나 시간을 내야 되거나 뭔가 생각만 해도 좀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운동을 자꾸 미루게 돼요. 그런데 이 일상 활동이라는 것은 정말 이 활동을 할 때마다 지방대사의 스위치를 켜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 정말 이 반복되는 어떤 이 인슐린 자극 그리고 많은 이 가당식품과 이 고탄수화물 시기를 마주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근육 운동으로 태우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그래서 식사 직후에 움직여주게 되면은 우리 몸은요, 내가 섭취한 에너지들을 근육에서 바로 연소시키게 됩니다. 지방으로 저장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으로 저장 안 하고 바로 근육에 태우니까 오히려 혈당은 되게 좋아지고요. 그리고 인슐린의 분비 자체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호르몬 쪽으로 식사 이후에 움직여주고 공복일 때도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들이 우리 몸이 상시적으로 지방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살이 찌지 않는데 너무나 효율적인데 많은 현대인 분들이 운동의 중요성은 정말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일상 활동의 중요성은 좀 간과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너무나 이제는 움직임의 외주화가 많아졌어요. 이게 뭐냐, 엘리베이터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운동 시간은 늘리지만 이 일상생활 활동은 정말 하루에 3,000보도 안 걷는 분들이 만나보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에너지를 저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장하지 않는 몸이 돼야 살찌지 않는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니트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상 속 움직임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기분 좋게 하는 산책부터 해가지고요. 간단한 집안일이라든지 그냥 이동을 할 때 조금 걸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식사 후에 기분 좋게 걸어주는 것, 바깥 산책을 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다른 시간대에 걷는 것보다 한 2-3배 정도의 최고혈당 강화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시간대에 정말 운동을 하는 것보다 식후 혈당 강화 효과는 이 식후에 걸어준 산책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을 걸어준다라는 거는 특히 녹음이 우거져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우리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레벨을 낮춰줘요. 근데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이런 스트레스 상황, 이런 고코티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달게 땡기고요. 그리고 식후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이, 산책들이 이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을 낮춰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동의 측면에서도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많은 지방을 저장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우리는, 인간은 이동하는 것이 생존에 굉장히 필요한 무기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동은 저강도 운동이고 많은 산소를 섭취하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오래 걷는다 그러면은 지방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많이 걸을 수 있게 지방을 저장하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일상 활동이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지방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걸어주고 이동할 때도 가까운 거리다 그러면은 그냥 걸어주는 거예요. 이 기분 좋게 걸어주는 것도 이런 니트의 측면에서 좋고요. 집안일을 하는 것도 사실 니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서 일하거나 이런 것도 다 니트예요. 그래서 이 니트의 장점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다라는 데 있어서 그냥 더 움직여주는 건,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도 그냥 일어나서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니트입니다. 이런 것들, 정말 작은 움직임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은 낮추고 이 인슐린 저항성도 낮추고 오히려 이 지방의 대사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오래 걷느냐보다 얼마나 빨리 일어나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식후 10분 걷기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확 줄일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사람들이 워낙 걷기 싫어해서 식후 3분만 걸어도 식후 혈당이 많이 감소된다라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실제 식후에 우리가 걷게 되면은 이 혈당의 어떤 피크가 한 20에서 23%까지 낮아진다라는 연구들이 있고요. 다른 시간대에 거의 한 1시간 이렇게 걷는 것만큼 혈당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도 있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최고 혈당이 오기 전에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마쳤으면은 눕거나 앉지 마시고 바로 일어나서 걷게 되면은 최고 혈당이 낮아지게 되고요. 이거는 단순한 혈당 조절을 넘어서 노화의 속도를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식후 혈당 변동폭은요, 왜냐하면 대사 질환을 만들고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만드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감량뿐만이 아니라 살이 찌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 노화의 속도도 조절해 줄 수 있는 좋은 습관이어서 식후에는 걸어주시는 게 소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식후 걷기와 함께하면 좋은 하체 근력 운동은 어떤 동작을 추천하시나요? 네,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지방을 태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아드레날린 호르몬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스쿼트나 런지 같은 것들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약간의 이런 스트레스 자극들이 지방세포에서 지방을 확 꺼내 쓰는 그런 자극을 주게 돼요. 그래서 한 30번 정도의 스쿼트나 런지를 한 2세트 정도 해주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지방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 빠르게 걸어준다라고 하면은 이 지방을 연소시키면서 걷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걷기 전에 스쿼트 같은 걸 한 2세트 정도 해주면 좋습니다. 비만이거나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던 분들은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을 하기 어려울 텐데요. 어떤 순서로 운동 강도를 올려가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살을 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헬스장 같은 곳을 등록해서 굉장히 힘들게 운동을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근육통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운동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거고, 실제 근육통이 있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근육통이 생길 정도로 운동을 했을 때 좋았던가? 라고 했더니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생겨서 운동을 싫어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실제 근육이 너무 아프니까 활동량이 줄어서 체중 감소에 부정적이었다 라는 연구 결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운동이라는 건 너무 좋아요. 노화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약같이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몸이 준비가 되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많이 비만하다 혹은 어떤 근육의 양이 부족하다라고 하신다면은 먼저 수면과 영양 그리고 적절한 활동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적절한 활동과 이 영양의 어떤 관리만으로도 체중은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몸이 이제 좀 준비가 된다, 체중이 좀 빠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중저강도의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중저강도의 운동 전에 지방 연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짧은 근력 운동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근력 운동 이후에 중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면은 지방 연소의 효율을 훨씬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운동량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흥미로운 거는 이 단계까지 간다 자기 조절감 그리고 뇌의 도파민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못하는 건요, 아직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점의 활동, 짧은 근력과 중저강도의 유산소로 나의 어떤 도파민과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 책에 소개한 슬로우 인터벌 등을 해줄 수 있습니다. 슬로우 인터벌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을 연소시키기 위한 운동들을 하는 거예요. 슬로우 인터벌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특히 이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피하 지방 보다 2~3배 더 빨리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종이 좋아지니까 수면의 질도 좋아지게 돼요. 그리고 운동이라는 것이 정말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구나 라는 이런 어떤 운동에 의한 정말 이 고양감과 도파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 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운동은요,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것이어서는 안 돼요. 재밌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내 몸이 준비가 안 됐는데 운동을 재미있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슬로우 인터벌까지 가시게 되면 몸이 좀 준비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도파민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은 재미가 있는 운동이어야 돼요. 재미가 있는 운동은 여러분들이 누가 하지 마라고 해도 정말 하나의 게임처럼 찾아 하게 됩니다. 그런 운동을 찾으셔야 되고, 내가 평소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불안이나 이런 긴장감 같은 게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완을 해줄 수 있는 운동들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이 불안을 달래줄 수 있는 운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좋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것이 재밌는 활동이고 행동이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어떤 도파민을 경험하시거나 불안이 감소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은 그것들이 자리 잡게 되고요. 자리 잡게 되면은 그걸 지속할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취미로 할 만한 운동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취미로 운동을 하는 건 너무 좋아. 이건 장기적으로 가져갈 하나의 무기를 여러분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40대 이후부터는 이 취미로 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몸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3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력과 유산소 그리고 유연성이 있습니다. 보통 취미로 하는 운동들은 하나에 치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취미로 하는 운동을 하다가 다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게 언제냐? 이 취미로 하는 운동이 이 3가지 요소 중에서 한두 가지만 강조되고 나머지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 취미로 하는 운동은 굉장히 강력한 동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나머지 부족한 것들을 채워 넣는 다른 운동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농구가 그것이었어요. 저는 헬스장 가서 뛰거나 운동하는 걸 진짜 못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지루하다고 느꼈어요. 변화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농구는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막 다치고 수술을 받고 해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사적으로 너무 좋았죠. 그런데 정확히 한 40대 이후부터는 농구를 하니까 무릎하고 발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발바닥도 아프게 되고 족저근막에 말았고 실제 무릎에도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을 너무 오래 시달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저도 제가 항상 이렇게 알고 있었던 이론을 저한테 적용을 했죠. 그래서 적절한 근력 운동과 어떤 유연성 운동 을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 몸 상태를 전 아니까요. 그렇게 했더니 한 3, 4개월 정도 지나니까 거짓말처럼 발바닥의 통증이랑 무릎의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농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근력 운동과 이런 유연성 밸런싱 운동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된 거고, 그렇게 되면 저희 대사 상태는 굉장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운동의 순서를 한번 따라가 보시면서 이게 나한테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정말 좋은 친구이자 도구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나 혹은 이런 뱃살을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높은 체중 증가, 즉 요요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나는 노력을 했지만 정말 시간을 써가지고 나의 몸에게 오히려 해로운 것들을 했던 경우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 살찌지 않는 몸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몸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내가 왜 그렇게 먹고 싶어 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아팠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 몸을 알아야 진정으로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을 좀 아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위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해한다고 하는 것들이 가끔은 나한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아주 이런 무서운 상황 때문에 제가 이 살찌지 않는 몸을 쓴 거고요. 많은 분들께서 좀 읽어보시고 저와 정말 이야기 나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